안녕하십니까. 처음 통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화 통역 가이드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역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지난 시간 통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 A 언어, B 언어 있을 때 우리의 그 언어라는 거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고방식, 언어에 대한 생각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게 언어다. 그래서 이 A 언어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 한국어가 얘기하는 그 단어의 의미와 뉘앙스와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 담겨져 있는 의미와 수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통용할 것이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어서 제일 먼저는 언어는 뭐냐? 언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통역에서의 언어는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있고, 통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좀 다른데, 일단 통역 부분에 있어서의 언어를 어떻게 보느냐? 모든 언어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 통역은 어떻게 하면 어떤 목적으로 얘기하는지를 내가 간파해야지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이라는 게 크게 이제 언어의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 거래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정보, 다시 말하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몰라? 설명해. 그때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어의 방식이 있죠? 근데 수화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키워드가 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의적 기능입니다. 정의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에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거나 눈물 흘리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의 포인트를 줄 것이냐? 자, 이때 한국어가 얘기하는 어떤 웃음 코드 내지는 유머의 방법이 수학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인이 이렇게 얘기한 어떤 웃음 코드에 대해서 동의는 그냥 멀뚱멀뚱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반대로 수화적인 웃음 코드를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목적은 이런 정의적인 기능이 있다. 세 번째 언어의 목적은 호소적인 기능이에요. 쉽게 해서 설득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납득시키고 설득하고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끔 해야 된다 하는 목적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건 크게 어떤 걸 잘 설명하는 거, 어떤 걸 잘 감정적으로 또 슬프게 그걸 느끼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어떻게 설득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설득이 됐을 때 전달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고, 감정을 느끼고 슬픔을 느꼈을 때 잘 전달된 것이고, 이것이 납득이 될 때 우리가 설명이 잘 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세 가지 패턴의 언어의 목적이 있다. 모든 언어는 목적이 있는데 크게는 통역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럼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통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기존에까지는 뭐 단어 치환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단어 치환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수화가 이거래, 그것만 바꾸면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90년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단어 치환이죠. 자, 이게 전제되려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문장 구조가 똑같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단어만 변환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농인이 그것을 이해하는 거는 농인의 몫이야 라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통역이라고 할 때는 내가 통역을 해주는 이 사람이 납득하고 이해됐을 때 통역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어만 변환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문장을 변환하면 되느냐? 하나의 문장만 좀 수화식으로 농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성공한 거냐?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과 감동과 설득의 방식이 한국어로 했을 때와 수화가 다르다. 그러면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통역이다. 그래서 이 대상으로, 성인 대상으로 재밌는 얘기할 때 막 웃었으면 농인도 웃어야 된다. 그때 통역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웃음 코드가 달라요. 그럼 변환시켜야 된다. 그런 걸. 자, 우리가 그러면 통역이란 무엇이냐라는 건 그날의 언어, 그 언어 속에는 문화, 사회적인 정서, 어떤 웃음 코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뭉쳐져 있는 그의 언어가 비언어, 또 다른 내가 전달해야 될 언어의 웃음 코드와 문화와 일치를 시킨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어에서의 좋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좋다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단계 그 등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센 놈 있고 보통인 놈 있고 별로인 놈 있고 아주 안 좋은 놈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뭐 쩐다 뭐 이런 거 표현하면 그 쩐다 수화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 쩐다라는 게 좋다 계열의 얘네들은 최상급으로 쓴 거야. 그것들이 되면 그럼 수화에서 좋다의 최상급은 무엇이냐? 그걸 찾아서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등가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단어적인 부분은 그렇고 문장 형식이 좀 더 진보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변환해 주는 것이 통역이다. 그리고 등가는 하나의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어떻게 같은 의미, 같은 감정을 갖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메시지를 다 전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의 어떤 감정이 이쪽 언어로 바꿨을 때 이 감정이 동일해야 통역은 성공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뜻이 통하도록 메시지를 해석해서 커뮤니케이션 중지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설명 형식일 때 이게 했을 때 이것이 똑같이 깨달음이 됐어. 그때 통역이 된 거고 똑같은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설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됐을 때 우리가 통역이라는 것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역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냐면 그럼 내가 통역하면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시험하면 자의적이라고 쓸 때는 이제 시험에서는 틀리다고 보고 자기 해석이라고 하면 또 맞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내가 메시지를 듣고 자기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통역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역의 변화. 다시 말하면 통역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면서 방식이 많이 이제 변화가 돼요. 왜 변화되냐면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통역으로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해서 자꾸 새로운 방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 일단 통역이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해하고 변환하고 표출한다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틀 안에 이루어지는데 많은 이론들이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면서 주로 어떤 것들이 이제 디테일해지냐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점점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변화를 표출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통역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크게 이제 몇 가지 통역의 모델이 제시된 것들이 있어요. 시험 때도 많이 나왔고 그 첫 번째가 도우미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미국에서 1960년대까지 이렇게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80년대 정도 치면 돼요. 그럼 도우미 모델은 뭐냐면은 농인이 있어요. 농인이 있는 상태에서 동시 통역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알았어. 넌 빠져. 하고 내가 해결을 보고 결과만 알려주는 형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최초의 통역이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게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마 농아인이 동시 얘기하는 걸 통역했다라기보다도 약간 듣고 약간 대변인처럼 그냥 혼자 막 얘기하는 거죠. 약간 그런 패턴이다. 그런데 이거를 통역에선 통역이라고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통역이라고 취급하지는 않아요. 주로 예전에는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도우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해결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통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농인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청인한테 이제 곧바로 전달해요. 자, 이것부터 이제 통역이라고 시작하는데 수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수로는 뭐냐면 물이 가는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1인칭을 쓰고 뭐 하고 뭐 이런 이론들이 처음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문장식이 많아요. 단어를 따라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인이 내가 문장력이 좋고 국어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어를 어떤 형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한계가 있더라. 다 전달했는데 다르게 이해하더라. 다 전달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게 수로 모델입니다. 그 초창기 통역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난 통역했어. 알고 모르고는 농인의 목이야. 이런 계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통역이라고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통역이 언제 성공했느냐? 이 수화를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납득하고 감동을 느꼈을 때 이제 통역이 완성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 모델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인지 모델이라는 게 나옵니다.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로 모델에서는 내가 이해하는 단계가 많이 빠져요. 나 이해 안 해. 나 통역하려고 이해 못했어. 그런 부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냥 단어 전달하기 바쁜 거야. 모르면 지문자 쓰고. 그런데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지문자 쓰면은 농인이 이 지문자를 보고 모른다는데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난 모르겠다.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그 두 번째 어떤 이제 좀 펄있었던 이론들이 뭐냐면 좀 통역사가 이해를 하고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 메시지를 듣고 지각하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이해를 하자. 그래서 통역의 이론을 보면 하고 이해를 하고 전달한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자는 거, 소화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내가 표현하자. 근데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농식 수화를 뜻할까요? 청인식 수화를 뜻할까요? 대부분 청인식이에요. 문장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어. 먼저 본보다 나요.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문장식이 무슨 말인지 안 맞는다. 단어는 전달했는데 이 단어가 농인이 사용하는 감정과 느낌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때는 내가 듣고 이해하고 전달하다가 잘 모르는 거 표현하면 다르게 또 설명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가진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생략하고 의미 중심 모델의 셀루스코비치라는 사람 이론이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고 독특합니다. 자, 이건 이제 프랑스 대학의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통번역 학과를 거기 세웠고 세계적으로 통번역 학교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의미 중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셀루스코비치가 말한 모델 형식이 뭐냐면 여기서 말한 동시통역이란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석에 대한 설명이네. 보석이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닿는 순간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의 단어나 이런 걸 다 버려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 언어로 얘기할 때는 이 말한 이 개념들 가지고 이쪽 식으로 다시 설명해라. 그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통역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했고 우리 통역계에서도 들어온 부분이에요. 자, 왜 이런 부분을 하냐? 왜 단어를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이 사람 예술가라고 했어요. 통역사가. 그러면 내가 들은 거를 내가 막 이렇게 양념치고 해가지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통역 이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역 가능론이 있고 통역 불가능론이 있어요. 일단 가능론은 제외하고 불가능론이 일단은 어떤 통역 이론을 발전시켰던 기본 어떤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통역 불가능론을 보는데 통역 불가능론이란 뭐냐면은
A 언어와 B 언어 있을 때 이걸 100% 전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달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빵의 의미와 여기서 의미하는 빵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벤츠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죠. 벤츠하면 외제차, 벤츠하면 비싼 차. 벤츠를 몰고 다닌다라는 의미가 부자라는 뜻으로 써요. 근데 독일에서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차 몰고 다닌다는 거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전달할 때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가 갖고 있는 이제 개수가 달라요. 알래스카에 있는 사시는 분들, 거기는 눈 종류가 한 10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의 종류만. 한국에는 이제 눈의 종류 얘기하면은 5가지 얘기가 힘듭니다. 5가지도 말하기 힘들어요. 뭐 쌀이 눈, 한방눈 무슨 힘들어. 그러면 그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의 종류가 많냐? 빙판 상태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얘기하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우리나라 쌀의 종류가 한 16가지 표현이 됩니다. 쌀 있고 죽 있고 미음 있고 뭐 있고 누룽지 있고 16가지 된대. 그런데 영어에서는 라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전달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더라. 실제로 단어 개수, 단어 의미가 달라서 불가능하다. 한 가지 더 있다면 뭐냐면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과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집을 설명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지붕부터 얘기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마당부터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붕부터 얘기하는 패턴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에 1980년대, 90년대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교재나 자료 보면은 약간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영어에 대한 걸 그냥 그대로 번역돼서 들어온 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좀 달라. 왜? 미국인의 정서에서 그 느낌과 한국인의 정서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역 불가능론이에요. 그러면 이 통역 불가능론 속에서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A 언어를 얘기했으면 그 언어와 그런 의미와 개념과 이게 이 자동차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세팅이 되면 여기서 설명한 방식을 버리고 여기 이 두 번째 B 언어 나라의 언어 방식으로 다시 설명해라. 이게 셀루스코비치가 말한 통역 방식이에요. 이거는 수화에도 마찬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요약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국어는 한국인처럼 말하는 거야. 그럼 수화는 농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요 개념은. 그 이전에 뭐 인지이론이나 수론이론 그거 보면은 이해는 했어. 그럼 수화는 어떻게? 약간 한국인에 가게끔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셀루스코비치 이론에 의하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통역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그 이론인데 그럼 뭐냐면은 한국말 할 때는 한국인처럼 말하는 거야. 영어 할 때는 미국 사람처럼 말하는 거야. 수화할 때는 농인처럼 말하는 거야. 근데 가끔씩 예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경력 쌓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관련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수화할 때는 이쪽 코드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말 할 때 이쪽 코드 이렇게 이게 빠르게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말을 마치 수화 단어처럼 해요. 너 파하냐? 뭐 문자 뭐 이런 거 보내고 너 파가 뭐냐? 뭐 이런 것들 하고 가끔씩 보면 이제 공문 같은 거 써놓고 난 다 괜찮다고 보내면 상대방에 전화 와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뭐 수화적으로 그냥 써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로 수화는 굉장히 문장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인이 못 알아듣는 경우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셀루스코비치가 말한 이 통역론은 뭐냐면 한국인이 말한 걸 한국인의 그 감정으로 이해를 하고 요거를 변화할 땐 다시 농인의 입장에서 농인이 이해할 수 있는 뭐 다시 변환해라. 이것이 셀루스코비치가 얘기한 통역론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떤 이제 핵심이 되는 통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델이냐면은, 자, 수로 모델부터 보면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는 개념의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지역사회 통역, 뭐 병원이나 뭐 경찰서나 보면 쌍방 간의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기호학적 모델적인 뭐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단어와 의미가 누가 강사할 때는 그 강사가 정의한 단어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쓰지는 않지만 그 강사가 의미한 그 시간만에 쓰이는 의미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그 의미로 쭉 나가는 형식이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상황 분명 흐름에 따라서 의미들이 자꾸 바뀌고 타협점을 찾으면서 변화가 되더라. 아까 거기라면 아까 얘기한 그 상황 때 그것들을 이해해야지 지금의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양쪽에서 전달하는데 그럼 이때 통역사의 역할은 뭐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게 통역사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 간섭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경찰서 통역을 했어. 경찰관은 농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낮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 농인의 정보를 필요한 만큼 제공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는 수준을 높여야 되고 농인은 경찰서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줘서 이 정보가 편중된 거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어떤 촉진 역할을 해야 된다. 요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셀레스코비치의 어떤 통역 이론들이 기본적인 부분이 돼서 이제 나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통역의 이해 두 번째입니다. 그 통역의 이제 실제와 그 통역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통역할 때 정말 고민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 중심으로 다음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